오늘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가 동부 유럽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80만 명을 넘겼었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는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중범죄만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재국민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고국에서의 선거일은 오는 3월 9일이지만은 재외국민 선거일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치러진 두 차례 대선의 경우 7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더 높은 참여율을 기대해 봅니다. 이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8층에 마련된 재외선거 투표소. 오늘 오전 8시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한 유권자는 맨하튼에서 금융 관련 일을 하는 조영국 씨. 출근에 앞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있지만 뭔가 우리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투표에 임했습니다. 오전에는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맨하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 출근에 앞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경 투표소를 찾은 정병화 뉴욕 총영사도 부인과 함께 투표를 마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권자들 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선거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을 마친 재외 유권자는 총 9,123명, 앞서 치러진 18대 대선은 68%, 19대 대선은 70.6%의 투표율을 기록한 뉴욕 지역의 이번 선거 투표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투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을 비치해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많은 군사 활동이 있었던 러시아 서부 지역의 재배치 의회도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군사 활동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서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상업 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어제 오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벨라루스 벨리키 보고프 마을 비행장에서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배치가 관찰됐습니다. 이 비행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0k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약 177km 거리에 있습니다. 막사 테크놀로지가 해당 위치의 이전 위성 사진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로 움직임이 활성화됐습니다. 14일에 촬영된 영상에는 비행장으로 향하는 군용 연료 탱크가 포착됐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100대 이상의 차량과 수십 개의 텐트가 도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 일부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벨고로드에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군사 주둔지에 새로운 야전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장 전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부 유럽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함께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8대, 아파치 헬기 32대와 함께 보병이 발트국과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병력 800명과 독일에 배치했던 F-35 전투기 4대는 발트국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F-35 전투기 4대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남동부에 재배치됩니다. 아파치 헬기 AH-64 20대도 독일에서 발트국으로 배치되고 다른 아파치 헬기 12대도 그리스에서 폴란드로 재배치됩니다. 군비와 병력 재배치는 이번 주 후반 완료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병력 6,000명을 독일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 배치한 상태로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고 함께 훈련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공화국 독립 인정 및 평화 유지군 파견 명령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VEB와 군사은행 등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2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채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젠 미국이 오히려 강경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연맹과 연합하면서 실제 경제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손을 긋기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긴장 완화의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뒀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안스크 독립을 일방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을 명분으로 군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행위를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으로 규정하고 대외 경제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우크라이나 담판도 취소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절대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가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가능성을 되살릴 요소로는 긴장 완화를 꼽으면서 긴장 완화란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빠르게 약화해서 한때 80만 명을 넘겼던 7일간 하루 평균 신고 확진자 수가 이젠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신규 확진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젠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9,0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보다 65%나 줄어든 수치로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또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6,559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셈입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14일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그로부터 약 5주 만에 오미크론 확산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맹렬히 확산한 뒤 다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급격히 수그러든 양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때 16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1일 기준 6만 5,861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3주 정도의 시차를 보이는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96명으로 여전히 2,000명을 넘고 있지만 2주 전보다는 19%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을 찾으면서 신규 확진자는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보다 적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49개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와이주 역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첫 해였던 2020년이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이 5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흑인 임산부 사망률은 백인의 3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AFP, AP통신에 따르면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0년 미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관련 사유로 숨진 여성이 861명으로 임산부 10만 명당 이러한 사유로 인한 임산부 사망률이 23.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조사 방법론이 2018년 바뀐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공식적인 임산부 사망률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1968년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연구진은 코로나19가 임산부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연구 대상에 코로나19와 중증질환 연관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스턴대 공중보건대학원의 한 전문가는 코로나19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 우려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은 2018년 17.4, 2019년 20.1로 이미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AFP통신은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 중인 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했고 낙태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임산부 건강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20년 미국 내 흑인 임산부 사망률은 55.3으로 백인 19.1에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버지니아대 의사로 보건 불평등 전문가인 에버니 힐턴은 흑인이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장소나 지하철에서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력 범죄가 8건이나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밤인 지난 18일 저녁부터 대통령의 날 공휴일인 21일까지 뉴욕시 지하철 곳곳에서는 8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18일 저녁 맨하튼 모닝사이드 하이츠를 지나던 1호선 지하철 안에서 31세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흉기에 왼팔을 찔렸고 19일 새벽 3시께 퀸즈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45세 노숙자가 3명의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을 찔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는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20세 여성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흉기로 복부를 찔렸고 브롱스의 지하철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던 10대 소녀 2명이 74세 노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흉기로 긋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24세 남성이 지하철에서 흉기 강도 행각의 피해자가 됐고 다음 날 저녁 6시께 로어 맨하튼에서는 지하철 6호선에 탑승한 31세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등과 팔을 찔리는 등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들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번 주부터 노숙자를 몰아내고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를 늘리는 등 지하철 안전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든 지하철에 경찰관을 둬야 한다며 취임 후 1,000명의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하철 안전 회복에 공을 들여온 애덤스 시장에게는 더 뼈아픈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대표 조립대학인 러커스 대가 가정의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학부생에게는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뉴저지에서도 저소득 중산층 대상 대학 학비 무료 혜택이 본격화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러커스대는 올가을 시작하는 2022-2023 학년도부터 뉴 브런즈윅 캠퍼스에 등록하는 1, 2학년 학부생에게 연소득에 따라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스칼렛 개런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속한 가정의 조정 연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하면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연소득이 6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면 연간 수업료를 3천 달러만 받고 8만에서 10만 사이면 수업료를 5천 달러만 내면 됩니다. 현재 럿거스대 학부생의 연간 수업료는 거주민 기준 12,536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럿거스대의 스칼렛 개런티 프로그램은 1, 2학년 대상이지만 2022, 2023학년도부터 뉴저지 주정부가 시작하는 주립대 3, 4학년 대상 무상 수업료 프로그램인 가든 스테이트 개런티와 연계하면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학생은 학부과정 4년 동안 무상 수업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칼렛 개런티 프로그램은 학부 풀타임 등록생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하면 연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수혜 자격이 부여되고 이민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럿거스대는 뉴 브런즈윅 캠퍼스 학부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7,600명에게 수혜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기숙사 및 식비 등은 학생 본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를 놓고 여러 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미국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자세한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보도해드립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연간 18.8%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2020년엔 10.4% 상승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미 전역에 주택붐을 일으켰다며 매수자들은 기록적인 저금리를 이용해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지난해 주택 판매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7%,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1%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피닉스 32.5%, 템파 29.4%, 마이애미 27.3%로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 1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도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현재 3.92% 수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8세 이상 응답자 71%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26%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했지만 40%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체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물으면은 자체 개발이 67%로 미국 핵 배치 9% 응답보다 훨씬 많았고 24%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어제 에드워드 머멜스테인 시 국제관계청장, 프레드 크레이츠만 커뮤니티 청장 외 뉴욕시 당국 인사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총영사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한인 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뉴욕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뉴욕시경은 지난 9일 맨하튼에서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NYPD 중후범죄 태스크포스 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우김 가족재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기부금 5만 달러에 매칭 금액 5만 달러를 더해 1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김도우 회장은 재단이 뉴욕 한인회에 장기적인 재정 보조금을 지원해 뉴욕 지역 한인사회 복지와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김 가족재단은 메릴린치 글로벌 마켓 투자은행 부문 대표를 지낸 김도우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뉴저지주 복지국은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가 승인되면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에 배정된 예산 4천만 달러가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마감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신청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구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천 달러, 가정 최대 4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이 노숙자 청년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에 한인 동포들은 물론이고 아시안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안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전체가 분노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 여성들이 노숙자나 상습 마약범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건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인 여성이나 남성들은 물론이고 아시안들에 대한 단순 범죄 사건부터 상습 범행 차별과 증오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아시안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특히나 아시안 여성들에게는 거리를 다니는 것이 공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나 여성들이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아시안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 치안하면은 미국인데 그 많은 경찰들은 어디에 있기에 아시안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일정 부분 차별하고 증오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지만은 증오와 차별이라는 범죄들이 폭력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 분열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가면서 분열을 조장해오고 이를 이용해서 표를 결집시켜서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아시안들이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스포츠 정신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는 올림픽마저 공정한 페어플레이 룰을 깨어버리고 국가주의 프레임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중국 올림픽이 바로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국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나아가 세계의 아시안들이 비호감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까지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민명으로 침공을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이민 사회를 외쳐대면서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일부 미국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의 편가르기 정치적 유산도 결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한국 정치는 다소 오르는 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정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 들어서 아주 쾌청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소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 저녁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요일에 따라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런 계절엔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